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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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그대여 우리 이제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또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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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원 기자입니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 전 하사가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성별 정체성을 떠나서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한 적도 있었는데요. 네네.
23살 젊은이에게 우리 사회가 너무나 가혹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적 지향을 포함한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한 이른바 차별금지법이 그동안 2007년부터 8차례나 발의가 됐지만 국회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그녀가 남긴 숙제를 우리 사회가 참 치열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본방에서 더 다루겠습니다. 오늘 신청곡은요. 심태선님이 신청해주신 버스커의 벚꽃 엔딩 네. 보내드렸습니다. 좀 이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신청하신 걸 본 기억이 나는데 그 3월을 약간 봄처럼 좀 따뜻하게 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네, 여기 계신데 내가 처음으로 두목님의 관심을 받다니 행복지수 급상승이라고. 네, 속보 올리신 거 네. 봤어요, 저희가. 아유. 항상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저희의 찐 팬님이신데 네네.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IM 써니님도 변전하사의 명복을 빌어주고 계시고요. 네. 설명에 매주 목요일 송경제 코너인데 화요일 송경제 코너라고 잘못 지금 저희가 타이틀에 써 있다고. 그래요? 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오, 그러네요. 이 더보기란까지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셨어요. 네. 수정하겠습니다. 네. PN캐로님이 성지영 기자는 머리 스타일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다고. 달라졌나요? 카멜레온 같은 기자. 달라졌나요? 이게 그 핫한 그 그쵸. 어른류 머리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화제가 됐던. 네. 네. 그러네요. 어서 빨리 네, 알겠습니다. 저희를 기다리고 이렇게 찌릿찌릿 보고 있는 동기를 보고 있는 손경제 코너로 빨리 가보겠습니다. 네. 네, 이선영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송경재 씨가. 어서 오세요. 이제 네. 목요일을 알리는 목요일의 여신. 아니 화요일이라고 이거 노재필 선배 이거 누가 그런 거예요, 이거? 누가 그런 네. 겁니까? 이런 행동한 노재필 선배 누구야? 주어 있음. 주어 명백하게 있음. 꼭 본인 얘기가 나오면 이따가 나오셨을 때 꼭 해명을 하시니까. 그리고 안 마주치세요. 지금 보고 있지 않아요. 진짜 안 보고 계시네. 네, 시치미를 떼고 계시네요. 네. 술 안 취했어님이 순간 오늘 화요일인 줄 알았다고. 네, 목요일입니다. 벌써 네. 한 주가 이렇게 흘렀네요. 그러니까요, 시간 너무 빠릅니다. 그 제가 요즘 채팅창이 조금 왜 안 오세요, 요즘? 앙다다 씨가 선영구 내려오신 날이라고. 어디서 내려오나? 옷이 또 하얗게 또 천사라는 네. 표현이신가요? 옷도 제가 원래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운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 댓글창에 안 나타나서 앞으로 또 열심히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바쁘셨어요? 네. 아니 제가 또 데이트도 하고 그러려고. 그러려고. 네, 그러려고. 그런 하지 예정이. 않았고. 네, 예정이. 예정. 선포 나왔어요. 노재필 면목 없어. 아. 한이님이 속보 더보기란 제가 발견함. 선영구님 잘했죠 하셨습니다. 한이님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엄지척. 네. 네. 저는 목요일이죠. 감사합니다. 이선영 하면 목요일이죠.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들 또 하나씩 한번 풀어가 주시죠. 김민호 아나운서 꿈이 뭔가요? 꿈이요? 네. 꿈이요. 제 건물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대본을 아니, 오늘 이거 이렇게 MH 수많은 게 빌딩. 어딨어. 네. 사실 저희가 건물주 얘기를 오늘 시작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김민호 아나운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너 꿈이 뭐야? 나는 건물주가 꿈이야. 이렇게 장난처럼 얘기할 그렇죠. 때가 많잖아요. 정말 꿈일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현실이 될수 사실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건물주가 되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쉽지 않죠. 건물이 일단 네. 너무 비싸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꿈이라고 하는 게 건물주가 일단 되면 이 고정소득으로 이 임대 수익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만큼 또 꿈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여유롭게 이제 있는 회사를 것 되게 같아요. 이렇게 다니고 싶다. 약간 그쵸. 이런 네. 꿈이 있는 거죠. 회사를 안 다닐 수도 있죠. 건물이 많으면. 네. 좀 여유롭게 그냥 이렇게 아무런 스트레스 받지 않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사장님한테 성재야 이렇게 그건 좀 이건 좀 위아래가 없는 거죠. 죄송해요. 네네. 위아래가 없는 연출 거죠. 이거 네. 방송의 일부였으니까. 네. 어쨌든 코리안 드림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이 한국에서 건물주의 꿈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건물들을 많이 사모으기 시작했다는 통계인데요. 그러니까 2015년에 14,570건에 불과했던 외국인들의 건축물 거래수가 작년에는 21,048건으로 거의 오. 2배 정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증가했다고 네네. 합니다. 네. 아니 대한민국 국민인 저도 건물주가 못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건물 약간 주고 분노 되는 지수가 겁니까?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그들은 거기서 건물 사시면 되지 왜 지금 건물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못 사는데 뭐 규제가 혹시 없어요? 아까 이런 뉴스를 보면은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받는 규제를 외국인들은 안 받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서 우리가 받는 대출 규제 있잖아요. 뭐 LTV, 뭐 DTI처럼 몇 % 이상 대출 규제를 못 받게 하는 그런 규제는 없거든요. 아, 그래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은 규제가 있고 외국인은 없는 거냐? 이거는 이제 오해이기는 한데요. 네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살 수 있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중국 CCTV에 찐만허 아나운서가 찐만허. 찐만허 아나운서가 그 우리나라에서 10억짜리 건물을 사고 싶다. 근데 뭐 중국에서 자기 뭐 집도 샀고 뭐 해서 현금도 없고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이미 중국 자기네 나라에선 대출을 받았고 하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은행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에 대한 대출 규제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없다 보니까 이런 이제 틈새를 노려서 단순히 부동산 투기 목적을 가진 외국인들에게까지 이제 대출이 너무 쉽게 또 그쵸. 큰 게 이제 자기네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자기 이제 종잣돈이 별로 없어도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기존에 대출이 좀 있고 그러면은 조금밖에 못 받는데 그럼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대출을 새롭게 0에서 그러니까 큰 규모로 쉽게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례를 좀 들여다보면 네. 실제로 이제 중국인 한 분이 망원동의 상가 주택을 16억에 매입을 했는데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세요? 16억짜리 건물 사는데 12억이나 대출 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네, 물론 뭐 그 갭 투자잖아요. 흔히 그쵸. 말하는 네네네. 갭 투자를 한 거잖아요. 뭐 3억여의 돈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정도 돈으로 그렇게 큰 건물주가 되다니. 그쵸. 그러니까 부럽네요. 뭐 실제로 어떻게인지는 몰라도 중국에서 3억 받고, 그러니까 3, 4억 받고 나머지 우리나라에서 다 대출 받아서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건물을 샀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례에서는 건물값의 이제 78%나 대출을 받은 건데 이렇게 뭐 주택가의 거의 80% 정도로 대출을 받으면 상가 건물을 살 수 있는 게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공평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김민아 아나운서 이게 듣다 보면 네. 지금 이렇게 된 게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좀 인사이트가 오나요? 일단 외국인들이 몰려오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수요에 더해서 외국인의 수요까지 더해지니까 집값이나 뭐 건물값이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항상 제가 이런 말 하면 감탄을 하시고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몰랐던 것을 아는 것처럼 아니, 반응하십니까? 아니 예전에 우리 속보로도 나간 적 있잖아요. 김민호 아나운서 무식해. 그 잔상이 있었는데 예, 예. 사실 그런 거 다 컨셉이죠. 연출이죠. 컨셉이죠. 네, 사실 이렇게 똑똑합니다. 우리 김민호 예, 아나운서. 예. 아무튼 이제 김민호 아나운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기존의 수요 외국인 수요까지 몰리다 보면은 안 그래도 비싼 집값이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된다. 이제 네.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건데. 좀 수요가 줄지 않으면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격이 네. 상승 요인이 되는 거죠. 네네. 실제로 캐나다의 사례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다고 해요. 이제 캐나다가 미국의 평균 주택 가액보다 40%나 이제 비싸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캐나다의 몬트리올을 밴쿠버겠죠. 예, 밴쿠버의 사례를 이제 캐나다의 몬트리올 은행에서 네, 발행한 보고서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이 방금 이야기한 밴쿠버가 심지어는 홍쿠버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예전에 홍콩이 홍콩이 이제 반환됐을 때 반환되기 전에 네, 많은 그 홍콩에 있는 부자들이 밴쿠버로 몰려가가지고 예전에 어학연수 시절에 보면 버스를 탔는데 그 검은 머리만 잔뜩 있었다는 캐나다인데 에피소드가 갔는데 너무 이곳은 어디지? 중국인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실제로 그때 그 전후로.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집이 거기 많이 사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만큼 홍콩인들을 이제 비롯한 중국의 부자들이 이 캐나다의 밴쿠버를 이주처로 선택을 하면서 실제로 캐나다 사람들보다 이 중국인들이 더 많이 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이제 실제로 살지는 않고 그냥 임대를 하기 위해서 그 주택들 상가들을 많이 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실제로 임대료도 집값이 올라가고 오른 집값도 거죠. 올라가고 임대료도 네, 네. 올라가고 그런 요인이 됐겠네요. 실제 우리가 아는 많은 홍콩 배우들도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캐나다는 투자 이민 같은 걸 받았기 때문에 일정 양 이상 여기다 돈을 넣으면 이미 그 시민권을 이민을 받아주는 그 투자 이민이 됐었거든요 한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뭔가를 사놓고 그걸로 이제 받은 거죠. 이민을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규제가 없는데 투자 이민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정부도 이런 외국인들의 투기, 특히 이제 중국인들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 정책을 뒤늦게 만들었는데 이제 2017년도에 외국인들에게 이제 주택을 보유할 때는 15%라는 큰 이제 취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요것도 모자랐는지 이제 2018년에는 20%까지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억 이상 주택을 보유할 시에는 취득세와는 별도로 2억을 더 내게끔 하는 이런 중과 정책을 네네.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임대조차 하지 않고 그냥 사놓고 이 공간을 놀리면 빈집을 두면 빈집세라는 세금을 또 신설해서 2%를 또 부과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기 목적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상황을 좀 둔 거네요. 맞아요. 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도 사실 진짜 정말 미친 듯이 막 오르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싶을 정도로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부동산 규정이 핀셋 규제라 그래서 이렇게 규제하고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고 이렇게 막았는데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 속도는 좀 더딘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좀 들고 네. 캐나다 사례 보니까 우리도 좀 어떻게 방안을 좀 관가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차별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에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주택 가격의 60% 이상, 뭐 상가 가격의 60% 이상 과도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한 외국인이 2020년 작년에 187건이었는데 이게 2년 전인 2018년에는 0건. 한 건도 없다가 이렇게 2년 만에 187건이나 폭증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국인에 대한 규제가 막 이렇게 생기는 요 틈을 타서 외국인들이 이 시장에 끼어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들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좀 제재하는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고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상가에도 LTV DTI처럼 대출 규제 방안을 마련하자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네. 나연한 한 가지 더, 네. 이 내용에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사는 외국인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주택을 네네. 뭐 상가를 사는 외국인이, 그래서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들은 이제 상가 구매 못하도록, 그러니까 대출을 이렇게 많이 못 받도록 하는 이제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실제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돈을 벌고 또 세금을 제대로 내는 외국인들을 차별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네. 그런 식이 아니라 그냥 투기 목적으로 뭔가 한창 돈을 땡겨가지고 사고 이런 거는 분명히 막아야 되는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네. 나연아님이 마봉춘이 잘하긴 한다. 다른 언론에서 잘 안 다루는 보도 자세히 다루네라고 우리 선영 아나운서의 소식에 칭찬을 여기 주셨습니다. 지금 캡틴께서 댓글 봐주시는 거예요. 네, 손지영 기자에게 아니. 이렇게 왜 이렇게 러블레이너님이 우리나라 땅을 외국인이 사게 하다니 하셨습니다. 알랑가 몰라님은 검은 머리 외국인들도 많을 걸이라고 하셨네요. 네. 네. 아니 아까부터 꽃은 핀다님께서 저에 대한 댓글을 너무 지금 한 10개 이상 왜요? 잘생겼대요? 남겨주고 계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잘생겨서 건물주 예, 된다고. 틈새를 노려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잘생긴 거랑 건물주랑 아니 토달지 마세요. 네. 자 어쨌든 문제점이 발견된 이 초기에 외국인의 주택 소유 문제 좀 빠른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이 와중에 홍시표님이 선영아 사랑의 광고 아시냐고. 아 이제 옛날인데 이거. 알아요. 그 질문을 아주- 벽보 붙이던 아, 그렇죠. 네, 그 옛날 당시, 감성. 네, SNS 광고였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혹시 그 주인공이 본인이시었던 당연히 건가요? 저였지 아. 않았을까요? 몇 살이셨어요? 자, 네, 속보 나올 타이밍이에요. 문대필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피엔캐로님이 싱가폴처럼 부동산 수요에 따라 외국인 취득세 조절하면 된다. 수요가 없으면 취득세를 할인하고 수요가 많으면 취득세를 인상하고. 그렇게 또 유동적으로 해도 되는 거군요. 근데 싱가포르는 좀 규모가 좀 작으니까 또 통제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규제가 또 가능한 면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아까 김민호 아나운서 얘기한 것처럼 좀 바로 조기에 문제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학폭 논란에 대한 요즘 뜨겁죠. 이야기인데요. 뭐 여자 배구 이재영, 이다영 이 쌍둥이 선수로부터 촉발된 학교 폭력 논란이 남자 배구, 뭐 야구, 축구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연예계까지 이 불이 붙었잖아요. 네네. 뭐 배우 지수 씨, 또
가수 그룹 에이프릴 멤버 이나은의 왕따 또 학폭 논란이 불거지면서 방송계, 광고계에서 손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배우 지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논란이 거세지니까 이제 자신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려서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학교 폭력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 피해자의 경우에는 100억을 줘도 소용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잖아요. 지금 지수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송사에서 드라마의 주연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드라마가 좀 문제예요. 학폭 논란이 됐고 이 사안을 뭐 세부적으로 지금 얘기하긴 뭐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을까 싶은 심각하더라고요. 이제, 네네. 증언들이 나오면서 그 드라마가 진행 중인 방송국의 시청자 게시판이 5,500건 정도의 그 지수 씨의 하차 요구를 네네. 했다고 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드라마는 아무래도 불가피하게 지수 씨의 분량을 줄이거나 뭐 빼든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드라마가 20회 방영 예정인데 18회까지 촬영을 마쳤다는 거죠. 좀 사전 제작이 많이 네. 좀 진행된 드라마였군요. 네, 아, 그래서 제작사 정말, 입장에서 굉장히 네, 곤란하고 난감하네요. 난감한 상황인데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공식 입장은 아직 안 나온 것 같고요. 오늘 예정된 촬영까지는 취소됐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아까 또 언급을 해주신 그 에이프릴의 나은 씨도 같은 그룹 멤버인 이현주 씨를 왕따시켰다는 논란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인터넷에 시끌시끌하거든요. 네네. 사실 뭐 같은 그룹 내에서 이제 벌어진 왕따 사건이에요. 에이프릴 이제 나은 씨가 같은 그룹의 멤버인 이현주 씨를 왕따시켰다는 이제 논란에 대해서 소속사인 DSP는 아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부인을 일단 했는데 이 이후에 사실은 이 이나은 씨가 학교 생활 중에 누군가를 폭행했다라는 이런 폭력 피해 주장이 나오면서 여론은 이제 이게 식지 않고 계속해서 싸늘해지는 네.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나은 씨가 각종 제품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제품들의 불매 운동까지 이어지는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한번 그래픽을 보시면요. 네. 지금 보면은 무학이 소주예요. 이 소주의 모델이기도 했고 또 삼진제약의 개보린 소프트의 모델이기도 했고 JS티나라고 아시죠? 아, 그 네. 주얼리 브랜드의 모델이기도 했고 동서식품의 뭐 코코볼 그 뭐죠 시리얼 네, 네. 광고했던 부분이 있어서 여러 이거를 광고를 하고 있었네요. 네, 네티즌들이 쭉 나열을 해서 하차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자. 어디다 하면 되는지 이제 고객센터 번호와 그 시청자 게시판 그걸 공유를 하고 있군요. 네, 그런 그 URL까지 이제 공유를 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관련 업체들은 줄줄이 이 논란이 너무 심각해지기 전에 이나은 씨를 이제 홍보 관련 컨텐츠에서 내리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 동서식품은 이제 뭐 CF, 유튜브 다 내리겠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했고 네네. 개보린 소프트 같은 경우도 공식 인스타그램 삭제했고 또 화장품 브랜드 페리페라도 광고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자사 모델이 이런 식의 논란에 휩싸이거나 또 어떤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게 밝혀지면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이런 데 타격을 많이 입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은데 이번에 피해를 본 것 중에서는 뭐 이런 큰 기업뿐만 아니라 좀 중소기업 사례도 있다면서요. 네, 방금 뭐 언급한 동서식품 이런 데는 뭐 논란이 거세지자 자신들의 홍보 모델이었지만 확 이제 뭐 CF도 중단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투입됐을 텐데도 어쨌든 과감히 결정을 내린 건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피해를 본 데가 있더라고요. 네, 네. 퀸즈 아이돌이라는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작은 게임 업체인데요. 그러니까 에이프릴 이나은 씨를 모델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게임 안에서 이제 게임을 구성하고 있는 뭐 음원이라든지 뭐 비주얼 효과라든지 이런 게 다 에이프릴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투자 비용만 2억이 들었는데 이 인디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 2억이라는 돈은 이걸 매몰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큰 이 기업의 사활이 달린 돈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이 있었다고 그냥 이 프로젝트를 그냥 철회하거나 홍보를 다 철수하거나 바로 그런 결단 내기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곤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네, 사실 뭐 드라마 주연이나 광고 모델 선정할 때 그 사람의 과거까지 어떻게 들여다봐서 이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제작사나 광고주 입장에서도 정말 좀 당황스러운 일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뭐 체육계에서도 이제 그런 항변을 하기도 했거든요. 선수들 일일이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다 검증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듯이 광고 모델 선정 과정에선 더 그랬겠죠. 네. 이 스타가 뭐
어렸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개별적으로 검증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늦게 자사 모델이 논란이 된 경우에는 경제적 손실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스포츠계, 연예계 이런 유명인들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 대중들의 감정이 이제는 이제 이런 도덕적 이슈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감정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게 좀 계약할 때 미리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규제를 하겠다, 어떤 손해배상을 물겠다라는 이런 적극적인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스카이워드님이 저도 학폭과 완따를 청소년기 절반 이상 동안 당해서 우울하게 지냈는데 네. 학폭을 저지르는 자들은 엄중하게 처벌했으면 합니다 하셨고 어떻게 이명기님이 기업들 손해배상 청구하겠네 하셨습니다. 그리고 러블리너님이 이제 청소년 애들 함부로 또래 애들 못 괴롭히겠다고. 네. 앙다다시님은 연결고리처럼 다 엮어서 터진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쌍둥이 자매가 올린 이거 뭐 큰 거의 곡이다. 큰 에두벌룬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네. 어떻게 보면 학폭이라는 게 너무도 또 문제도 또 있고 뭐 이런 지금 사례에서 뭐 아까도 손해배상 청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2014년에 이제 개그맨 이수근 씨가 불법 도박이 연루가 돼가지고 이 자동차 용품 전문 업체죠 불수원의 모델이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불수원이 20억대 손해배상 제기해가지고 7억 원 인정받은 적이 사례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모델 리스크가 있는 거죠 모델을 쓸 때. 그래서 예전에도 무슨 파일이다 이래가지고 뒷조사하고 이랬던 게 맞아요.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사실은 또 그런 관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좀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지금 이수근 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계약서상에 어떤 손해배상 책임 조항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네네. 이제 계약할 당시에 뭐 이런 거를 관련해서 손해배상 책임 물게 하겠다라는 조항이 없다면 아무리 손해를 봤어도 이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법조계의 중론이거든요. 뭐 배구의 이재영, 이다영 선수 같은 경우만 봐도 뭐 국가대표 연구 제명, 뭐 그리고 무기한 출정 정지, 그리고 남은 연봉도 못 받게끔 조치를 하긴 했는데 이걸 두고도 체육계에서 분석하기를 이거 잘못하면 역으로 쌍둥이 두 선수들에게 소송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배구 협회나 구단에 정확한 뭐 처벌 조항이 없이 그냥 대중들의 어떤 그런 이 감정 그리고 이 논란에 비례해서 그냥 강력한 처벌을 일단 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학교 폭력, 뭐 성폭력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체육계든 또 연예계든 계약서 조항에 이런 손해배상에 관련된 조항은 정말 마련해 놔야 될 것 같아요. 규제 네. 조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네. 뭔가 대책이 필요하긴 하죠. 네. 그리고 사실은 본인의 과거는 본인이 제일 많이 알잖아요. 사실은 본인 그렇게 살아왔던 이력과 과거를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한번 되짚어 볼 필요도 있는 거고 그 어떤 상황에 있어서 피해자를 양산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어떤 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 인생을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건데. 그리고 이들은 사실 그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대중들의 사랑을 배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진다면 또 그만한 손해배상을 하는 게 저는 응당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철저한 대비와 조처들을 이제 반영하는 규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 가해자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경종이 좀 울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겠죠. 더 맞습니다.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게. 네. 네. 시청자분들도 이사나님이 진짜 얼마나 괴로운 과거였는지라고 해주셨어요. 정말 네. 학교 폭력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잊지 못할 기억이고 참 상처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방송계, 뭐 스포츠계, 광고계에 자정작용이 일어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이에요 벌써. 두 분은 그 택배비 하면 딱 얼마 정도가 떠오르세요? 2,500원? 저도 2,500원. 그쵸? 네. 우리 뇌리에 택배비는 2,500원. 거의 약간 고정이죠. 국룰 같이 2,500원. 완전 네. 국룰처럼 박혀 있는데 뭐 거기에 뭐 도서벽지다 하면 제주도다 하면 추가 3,000원. 요게 이제 딱 떠오르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이 가격이 우리가 인터넷 쇼핑이 막 보급됐던 그때부터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는 금액이래요. 맞아요. 네, 그래요. 맞아요. 네. 그 2,500원은 사실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게 작년 택배 가격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2,500원보다 적었거든요. 2,221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택배사들끼리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무료 배송 이런 게 늘어나면서 오히려 평균적 가격은 2,500원보다 이제 낮았던 거죠. 그래서 2000년도만 해도 3,500원대 택배비였는데 이게 계속해서 경쟁을 하면서 단가가 낮아져만 왔다는 겁니다. 근데 네. 이달부터 택배비가 인상된다고 하네요. 네, 뭔가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면 약간 화가 날 법도 한데 이번 인상은 약간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진작에 좀 올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도 택배가 월드 클래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뭐 이런 나라가 없죠. 네, 오늘 시키면 내일 새벽에 오고 대단한 나라인데 잘 개정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여기 프리데스크에서도 많이 다뤘고 뉴스 데스크에서도 다뤘고 택배 기사님들의 과로사 문제 한창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참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 이분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 조명을 해보다 보니까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그 분류 작업에 대한 임금이 책정되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배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돈을 주고 배송을 하기 위해서 택배를 뭐 이렇게 쭉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는 임금이 책정 안 돼서 공짜 노동을 하고 계셨었잖아요, 사실상. 댓글상으로도 기사님들에게 돌아간다면 모두 찬성할 것 네. 같다. 그리고 이터널님도 오르는 금액이 택배 기사님 몫으로 가면 대찬성. 와, 홍수님도. 500원 올리자고 하시는 분도 많네요. 네. 앙다다씨님이 더 올려 기사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와. 김보라님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택배 배송 하기 전에 어떤 동네로 갈지 어디로 갈지 분류 작업을 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포함시켜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대로 임금을 매기지 않고 그냥 노동을 했던 거죠. 이 작업까지가 포함됐던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래서 택배 노동자들이 계속 얘기해왔던 게 분류 전담 인력을 채용해라. 그 부분을 아니면 뭐 임금에 보장을 해달라 이런 식의 보전을 해달라 이런 식의 주장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택배 노조 그리고 택배사 뭐 여러 사회적 합의 기구들의 참여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분류 작업을 전담하는 인력들을 채용하자라는 쪽으로 가닥이 났고 그 외에도 이제 택배 노동자분들의 어떤 노동 환경에서 개선이 필요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제 개선 작업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면 원래는 이제 돈이 안 들어갔던 부분에 이제 돈을 쓰게 되니까 소비자한테도 어느 정도 비용이 전가되는 건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댓글창 보니까 뭐 다들 찬성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근데 네. 기업주만 배불려 주는 건 아니냐 이걸 좀 걱정하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네. 뭐 사실 이렇게 공짜 노동 시키면서 택배비가 현실화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택배업체 경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택배비를 한쪽에서만 올리면 우리가 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약간의 우려도 좀 반영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우려 속에서 계속해서 택배비가 오르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택배가 정말 우리 일상 속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들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많은 택배 노동자분들이 그런 이제 업무를 보시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하기도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일정한 공감대가 생긴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배사들도 결국에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이 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우리가 택배비를 현실화하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아까 얼마 인상되는지 아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럼 얼마가 지금 인상될 거란 예상이 있는 이미 거죠? 이제 제목에 조금 스포가 200원이라고 됐는데요. 이게 사실 가격 인상폭 그리고 이제 큰 택배사와 그 밑에 있는 작은 택배사들끼리 인상폭에 대해 어떻게 배분을 할 거냐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정부, 택배사, 택배 대리점 이런 과로사 방지대책위원회까지 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 아직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네. 일단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뭐 한진, CJ, 롯데 등 이미 이제 조금씩 올린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상된 금액을 보니까 대충 평균을 잡아봤더니 한 200원 정도 작은 택배 박스 기준으로 200원 정도가 인상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댓글에서도 백마진도 없어져야죠. 블루탑 세븐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실 택배 과로사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도 이 백마진 문제가 거론이 됐거든요. 뭐 물건 판매 지금 뭐 이런 게 백마진 없애고 택배비 제대로 올려야 돌아가는 거다. 택배비 많이 올려도 되는데 기사님들한테 돌아가야 된다. 김재세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 유통업자가 600원, 1,800 물건 판매자가 1,800원 정도 가져가고 택배 회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유통 중개업자들이 600원 가져가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떼가면 우리가 남는 게 없다. 말이 백마진이지 리베이트나 마찬가지인 요금이잖아요. 그럼 네. 제대로
이 지금 올리는 금액이 제대로 택배기사님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좀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댓글에서도 다들 지적을 맞아요. 해주고 계시네요. 네. 이미 문제점을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게 택배비 의무 표시제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사는 제품에서 택배비가 과연 얼마고, 그러니까 기사님들 택배사에 가는 그 택배 운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노출을 시키자. 그러다 보면 택배비가 현실화 될 거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또 실제로 택배비를 공개하게 되면은 이 인상된 가격이 결국엔 소비자들에게 조금 전가가 될 거라는 우려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투명하게 갈 건 가게 해달라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낼 건 낼 테니. 네. 네. 택배 노동 여건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저는 정말 적극 찬성이고 저도요. 뭐 200원 이상, 500원, 뭐 1000원 더 낼 의향도 있으니까요. 어떤 분이 또 PN캐로님이 택배비 인상분 택배기사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매의 눈으로 우리 지켜보자라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꼭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소식 정비해 주셨는데 차분하게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4분 칼은 아니네요. 네. 정도 나왔어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재필 네. 기자입니다. 오늘 날씨가 더우신지 가죽 점퍼를 벗으셨어요. 네. 드디어 벗었네요. 입고 네. 왔는데 아까 많은 분들이 저의 의상을 궁금해하시길래 좀 약간 벗었습니다. 밀당인가요?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가죽 점퍼. 바닥에 떨어졌어요. 눈땡이 쳤네요. 네. 있어요 여기. 생산은 확인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디 갔지 이름표가? 그 오늘 뭐 제가 좀 잔실수를 했어요. 화요일 오늘 목요일인데 화요일이라고 야. 그랬고 그다음에 그 선수 이름 좀 틀렸고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제보가 오늘 속출하던데 아까 이휘준 아나운서가 남다른 뉴스에서 콧물 흘렸어요? 마중물님 저도 아까 살짝 들어갔는데 댓글에 그런 내용밖에 없더라고요. 네. 앵커가 콧물 흘려도 되냐 이러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불러다가 한번 청문회 한번 개최해 볼까 싶은데 그럴까요? 신경을 좀 들어야겠네요. 네. 제가 바로 연락해 보겠습니다. 바로 연락해서 즉시 청문회 일정 잡겠습니다. 꽃은 핀다님이 노재필 기자 나왔다고 화사하다고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아까 꽃은 핀다님은 저기 김민아 아나운서 잘생겼다고 계속 쓰셨던 이거 분인데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지인이신가요? 그런 분이 없으신데. 아무튼 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저한테 관심이 왔죠. 네. 그리고 선영구님이 또 그 클럽하우스 여신 다음에 이제 채팅창 활동이 뜸하시다고 또 마중물님이 또 지적해 주셨는데 네네. 뭐 종종 오실 것 같아요. 네, 오셔야죠. 박도진님이 이 와중에 앵커는 사랑 아니냐? 콧물 흘릴 수도 있지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제보가 삐까뻔쩍님도 봤다고 그러고 제가 보기에는 청문회감입니다 이거. 이준 아나운서 불러서 네. 저희가 입장을 들어보도록 네, 입장을 하겠습니다. 들어보고. 치겠습니다. 네. 벌칙으로 제가 휴지 한 박스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빅뉴스 윤석열 총장이 이제 사의 표명을 했고 네. 청와대가 즉각 수용을 했는데 저희도 유튜브에서 오늘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반차를 내가지고 오후 2시에 출근할 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좀 유튜브를 열었다 금방 닫았어요. 너무 짧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한 몇백 분께서 이렇게 수백 분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잠깐 보시고 이제 끝났는데 2시에 입장 발표한다는 걸 11시에 벌써 풀을 해서 그렇죠. 할 거다. 네, 이게 네. 다 소문이 났죠. 네, 그래서 뭐 검찰에서 할 일은 여기까지 다 끝났다. 그리고 뭐 이제 뭐 헌법 정신이 파괴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치를 할 거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또 국민을 얘기했어요.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해서 온 힘을 쏟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당마다 반응이 엇갈렸는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야당발 기획 사퇴다라는 거고 국민의힘은 기획 추출이다 이러면서 약간 또 말을 만들어서 네네.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뉴스 저희가 이제 그 반응 묶어가지고 좀 비중 있게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름표가 없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데 이름표 어디다 놨지? 저건 못생긴다.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지적해 주시니까 오늘은 여기 있습니다. 오! 잘했어요. 네, 이게 역시 집요함이 성공을 부릅니다. 이거 가죽장을 버릴 수가 없네. 자 LH 이 기사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기획취재팀 여기 한번 나왔잖아요. 남재현 기자가 네. 취재를 했어요. 근데 그 간부가 부부가 쇼핑하듯이 매년 이렇게 땅을 샀다고 그래요. 이야. 근데 이분들이 택지 개발 그 보상 담당하는 업무에 뭐 간부거나 부서 책임자거나 아니면 뭐 그 개발지구를 담당하는 뭐 단장이거나 이것도 굉장히 고위의 어떤 직접 관계자네요. 뭐 그럴 수가 네네. 있겠죠. 본인들은 뭐 노후를 위해서 뭐 산 거다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자, 오늘 코로나 424명,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종합병원에서 접종 시작한 날입니다, 오늘. 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보기에 그 가장 불쌍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이 아닌가 싶어요. 오세훈. 다 묻혔어요. 네. 아, 이게 사실은 윤석열 총장의 가장 큰 희생자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손모 그 분이 생각이 나죠. 아, 네. 손학규 그분이 항상 그랬는데 그 나경원 후보가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앞선다고 다 예측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겼어요. 네, 뚜껑을 열어보니 네. 이변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한테는 여성 후보 가산점이라는 게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10% 이상 지지 차이가 난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뭐 이게 이제 아직 단일화가 또 나오니까 안철수 후보랑 한 번 더 본선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는 또 거기서 결정이 네네. 되겠죠. 네. 어찌됐든 오늘 좀 탁 네,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모든 이슈가 윤석열 총장한테 다 갔네요. 하여튼 뭐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으니까. 네,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인생이란 네.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미얀마 사태가 어제 38명이나 숨졌대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경찰이 이제 군경이 기관총까지 동원을 했는데 이 사망자 머리에 대부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준 사격을 한 거죠, 그러네요. 사실은. 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19살 치아신이라는 소녀인데 이분이 태권도를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숨졌습니다. 그 옷에 잘 될 거야라는 어떤 그런 영어 문구를 적힌 옷을 입고 시위를 하다가 숨졌어요. 자, 그 다음에는 그 경적을 울렸더니 돌멩이가 날아왔다. 이건 뭐냐면 강남에서 일어난 일인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드니까 경적을 딱 울린 거예요. 그리고 300m를 딱 가다가 갑자기 오토바이가 오더니 뒤에다가 이 돌을 딱 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산조각이 났는데 문제는 뒷좌석에 애들 2명이 타고 너무 놀랐겠는데요. 참 어처구니없는 사건이고 네네. 나 바로 간다는 오늘 울산 MBC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방파제에서 뭐 낚시도 하고 휴식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조성해 놓은 방파제가 있대요. 돈 꽤 많이 들어가는데 방파제에서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좀 안전하게 한다고 하면서 해놓은 건데 전혀 안전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화장실 같은 데는 뭐 굉장히 그 뭐랄까 열악하고 쓰레기가 막 쌓여 있고 뭐 이런 현장인데 네. 간만에 현장성 있는 고발 아이템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6,000명이 넘으셨네요. 너무 많이 역시 오셨네. 뭐 저의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윤석열을 뛰어넘는 노재필 기자의 힘이라고. 네. 예. 자, 본방에서 남은 소식 확인하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